그날의 목격자 30년 만에 드러난 진실. 그날 밤의 냄새는 아직도 제 코끝에 남아 있습니다. 짠바다 냄새에 비 냄새가 섞였고 어둠은 젖은 파도처럼 마을을 삼켰습니다. 1988년 여름, 그건 단순한 폭우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릴 듯한 밤이었죠. 그날 한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장을 봤습니다. 철민이라는 이름의 13살짜리 소년이었어요. 바닷가에서 가장 잘 웃던 아이, 항상 낚싯대를 들고 다니던 아이였죠. 그날도 그는 바다로 향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밤이 깊으니 들어가라고 했지만 아이는 손을 흔들며 달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비가 너무 심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방파제 끝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하나는 철민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인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는데 불빛에 비쳐 반짝였어요. 마치 쇠붙이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이는 사라졌고 경찰은 실족사라 발표했죠. 사고라며. 하지만 저는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저는 분명히 봤거든요. 아이가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걸. 3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그날의 바다에 갇혀 있습니다. 기억은 녹슬었지만 어떤 장면들은 여전히 생생해요. 그리고 요즘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제 머릿속에 자꾸 목소리가 들려요. 그날 당신이 본 게 뭐였죠? 라는 소리예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깨어나도 그 말이 귓가에 남아있더군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어요. 기억이 흐려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잊고 싶었던 것들이 되살아나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어젯밤에도 꿈을 꿨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방파제 끝에 한 아이가 서 있었어요. 아이가 제게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말 안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 손에는 젖은 모래가 묻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는데 마치 진짜로 바닷가에 다녀온 사람처럼 말이죠.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내가 본 건 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병이 만들어낸 환상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날 밤 그 아이를 데려간 사람은 이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이 되자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벽시계 초침이 바다 파도처럼 귓가에 박히는 새벽이었죠. 바람은 창문을 흔들었고 바다에 소금기 섞인 냄새가 스며들어 왔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들은 말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오히려 기억이 하나둘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방 한구석엔 오래된 상자가 있습니다. 열면 녹슨 열쇠, 바다 사진, 그리고 철민이의 이름이 적힌 낡은 노트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당시 증언하려고 모아둔 메모였어요. 하지만 결국 그 메모를 경찰에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을 회장이 찾아왔거든요. 그는 제게 말했죠. 괜히 나서지 마요. 아이 부모도 그렇게 해달라 하더군. 그의 말투엔 묘한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집 창문 밑에는 누군가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비에 젖은 장화 자국이었죠. 그 후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철민이 부모는 이사를 갔고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때부터 무너졌어요. 그날 이후로 바다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 회장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당시 항구 창고의 관리인이었거든요. 그 창고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번개 속에서 제가 본 두 사람 중 하나가 분명히 그 우비를 입고 있었어요. 그건 회장이 자주 입던 비닐 우비였습니다. 지금 그 회장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노인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어른 중에 어른이라 부르죠. 하지만 제게 그 사람은 여전히 폭우 속의 그림자입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하지만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제 기억이 점점 뒤섞이고 때로는 거짓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날의 바다는 여전히 제 안에서 요동칩니다. 어쩌면 이건 신이 제게 남긴 마지막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저는 오랜만에 항구를 찾았습니다. 아침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고 갈매기 울음이 낯설게 들렸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 회장을 존경하며 인사를 건넸지만 제 시선은 방파제 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엔 지금도 작은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철민 우리의 기억 속에. 비석 앞에서 한참을 서 있는데 낯익은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을 또 생각하시오? 돌아보니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오래된 우산이 들려 있었고 빗물 자국이 남은 회색 정장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온화했지만 눈동자는 이상하게 흔들렸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기억이라는 게 말이오. 오래 묵으면 썩는 법이지. 그 말에 제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꿈을 꿨습니다. 이번엔 바다 대신 창고였습니다. 젖은 바닥 위에 어린아이의 신발 한 짝이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엔 회장의 우비가 널브러져 있었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저는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예전 항구 창고는 지금 폐쇄되어 있었지만 문틈으로 짠 냄새와 녹 냄새가 여전히 풍겼습니다. 핏 한 줄기가 스며들 때 먼지 속에서 무언가 반짝였어요. 그것은 녹슨 열쇠와 닮아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그걸 집어들자 손바닥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어요. 마치 오래된 기억의 피처럼 다시 흐르기 시작한 느낌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열쇠를 손수건에 싸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라디오에서 들리던 잡음 속에 아이의 이름이 섞여 있었습니다. 철민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날 같은 시간,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꺼도 그 목소리가 귓속에 맴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망상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제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날 저녁, 마을의 오래된 주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는 노인들이 모여 있었죠. 그중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창고에서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사람, 당신뿐이 아니었소.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노인은 덧붙였어요. 회장이 그날 밤 어디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어. 다음날 아침엔 이미 사고 수습이 끝났더라고. 술잔을 내려놓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회장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아직 증거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쓰지 못해 젖은 셔츠가 몸에 달라붙었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제 심장이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번개가 번쩍일 때 바다 위로 검은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건 사람의 형체였습니다. 누군가가 아직 그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제게 다가오는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다음날 새벽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낯선 젊은 형사가 제 말을 듣더니 조심스레 웃었습니다. 30년 전 사건이라 기록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을 보고는 잠시 망설이더군요. 결국 그는 창고 주변에 대한 예전 자료를 찾아주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순간 한 이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회장 증인. 당시 그는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진술서엔 보지 못했다라는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파도가 항구 벽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마치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꿈을 꿨습니다. 아이가 젖은 머리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기억났죠? 그 목소리가 너무 또렷해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잠에서 깬 새벽 바다로 나갔습니다. 비가 멈추고 잔잔한 물결만이 남아있었죠. 그리고 그곳에 누군가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아주 최근의 것이었어요. 그 발자국은 창고 쪽으로 이어져 있었고 그 끝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깜빡였죠. 누가 그곳에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오늘 다시 그곳을 찾은 걸까요? 제 심장이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문이 덜컥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지만 희미한 빛이 구석에서 번쩍였어요. 발을 들이는 순간 퀴퀴한 냄새와 젖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닥에는 낡은 어망이 널려 있었고 한쪽 벽에는 녹슨 자전거 바퀴가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민이의 자전거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바퀴 옆에는 낯선 천조각이 놓여 있었죠. 그것은 회장이 입던 비닐우비의 일부분과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문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죽였지만 문틈 사이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누군가 바로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나왔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밤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어깨가 젖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바로 옆에서 물을 뿌린 것처럼요. 책상 위에 열쇠를 올려두었는데 다음날 그 열쇠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 회장이 제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 열쇠 어디서 났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괜한 짓 하지 마요. 이제 다 지난 일이요. 그의 눈빛엔 분명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가 뭔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 열쇠는 그 비밀의 열쇠였죠. 다음날 아침 신문 배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신문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엔 어린 철민이와 회장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죠. 하지만 사진의 오른쪽 구석에는 누군가의 손이 보였습니다. 그 손엔 뭔가 긴 물건이 들려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낚싯대가 아니라 쇠파이프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이 사진을 보낸 걸까요? 저는 봉투를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손이 떨려서 그러질 못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바다 밑에 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폭우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소리 속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혹시 박철민 사건 아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큐멘터리 PD라고 소개했어요. 30년 전 사건을 추적 중입니다. 선생님이 마지막 목격자시죠?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아무에게도 그날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 남자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그는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당시 회장의 증언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경찰은 그것을 묻어버렸죠.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일까 하는 불안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그날의 기억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젊은 PD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녹음기 불빛이 깜빡였고 방 안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그날 아이를 끌고 간 사람은 회장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선명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안에 어떤 감정이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감정이었죠. PD는 제게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본 적 없으십니까? 그건 철민이 사라진 다음 날 찍힌 마을 전경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의 구석에 작은 그림자가 찍혀 있었어요. 우비를 입은 남자,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잡은 손을 놓쳤습니다. 사진이 바닥에 떨어지며 습기찬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 순간 PD가 창문 쪽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커튼 틈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갔습니다. 우리는 급히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창문 밖에선 비에 젖은 장화 발자국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PD는 제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도 사라졌고 그가 남긴 메모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그는 아직 이 마을에 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 오는 밤이면 누군가 제 집 근처를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이젠 분명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진실이 밝혀지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는 듯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조용함은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누군가가 다녀간 듯 발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흙탕물이 마루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밤새 저를 지켜보고 간 듯했죠. 그때 문 밑으로 또 하나의 봉투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들어 있었어요. 제목은 항구소년 실종, 사고사 결론. 하지만 그 밑에 빨간 펜으로 글씨가 적혀 있었죠. 목격자는 거짓말을 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또 다른 목격자가 있었던 걸까요? 신문 사진 속엔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회장 옆에 서 있는 젊은 경찰이었어요. 그는 지금 마을 경찰서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용기를 내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이 사진 속 사건 기억하십니까?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제가 나가려는 순간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얘긴 하지 마세요. 이 마을은 진실을 원하지 않아요.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진실을 원하지 않는 마을이라니. 돌아오는 길에 항구 위로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분명히 제 이름을 부르며 웃고 있었죠. 그날 밤 라디오가 다시 켜졌습니다. 이번엔 분명히 아이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저씨, 그 사람 기억나죠? 우비 입은 사람. 저는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누구냐고?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파도 소리만이 창밖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포기했습니다. 불을 켜고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라디오가 혼자서 켜졌어요. 차붐 사이로 희미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1980년대 트로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끝나자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박 선생, 그 열쇠는 돌려주시오. 그 목소리는 회장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라디오 주파수를 알았을까요? 아니면 집 안 어딘가에 뭔가를 설치해둔 걸까요? 벽을 두드리고 창틀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디오는 여전히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날 당신도 거기 있었잖소. 갑자기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정말 저는 단순한 목격자였을까요? 아니면 그날의 일부였던 걸까요? 기억의 조각들이 엉켜들기 시작했습니다. 폭우, 번개, 아이의 울음, 그리고 제가 들고 있던 손전등. 순간 제 손이 아이의 팔을 잡고 있는 장면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설마 내가?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바다를 보지 못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바다 냄새는 스며들어왔습니다. 기억은 때로 잔인합니다. 숨기려 할수록 더 깊이 파고듭니다. 다음 날 마을에 관해서 회장의 생일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였고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저는 일부러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하던 중 제 눈이 그 사람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에는 녹슨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반지는 철민이 어머니가 만들어준 것으로 아이가 항상 끼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아직도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눈이 제게 닿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떤 말보다 섬뜩했죠. 잔치가 끝난 뒤 저는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뒷골목에서 그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그날 자네도 거기 있었잖아. 제 손에서 컵이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피식 웃으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 아이를 끌어올린 건 나였지만 마지막으로 본 건 자네였어? 기억 안 나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억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우린 둘 다 죄인이야. 그 말과 함께 그는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라디오에선 여전히 잡음이 흘렀지만 이번엔 그 안에서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내가 그랬던 건가? 새벽 공기가 무겁게 눌러앉은 날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앉아있던 저는 문득 손에 쥔 열쇠를 바라봤습니다. 그 열쇠가 어느새 다시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누가 가져갔다 돌려놓은 걸까요? 문을 열고 나가니 먼동이 트기 전에 항구가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도 갈매기도 없었어요. 오직 제 발소리만 물 위에 퍼졌습니다. 창고로 향하던 길,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비린내와 함께 썩은 나무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을 비추자 벽에 낡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건 당시 경찰 조사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누군가 붉은 글씨로 적어두었더군요. 거짓말한 자는 둘이다. 갑자기 문이 닫혔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자물쇠를 잠갔어요. 안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숨이 막혀오고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창고 안쪽에서 천천히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바닥을 기는 소리, 천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낮은 숨소리. 저는 외쳤습니다. 누구요? 거기 누구 있어? 답 대신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젊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저는 방파제 끝에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날 밤 그 자리에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을 피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 눈이 낯설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방파제 근처에서 일하던 노동자였습니다. 그날 폭우가 내리던 밤, 아이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술에 취해 있었고 비틀거리며 아이를 말리려 달려갔습니다. 아이의 손을 붙잡는 순간 번개가 쳤습니다. 눈앞이 하얘졌고 아이가 비틀거리다 바다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고였잖소. 다 잊으시오. 그 말에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가 경찰과 짜고 사건을 실족사로 꾸몄던 겁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바다 앞에 섰지만 그 아이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라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매가 시작된 제게 그날의 모든 장면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죄책감은 세월보다 오래 가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날 아이가 바다에 빠지는 걸 분명히 봤는데 시신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아이는 정말 죽지 않았던 걸까요?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난 이후 제 안의 공포는 이상하게도 희미해졌습니다. 대신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에 있을까? 며칠 뒤 다큐멘터리 PD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믿기 힘들겠지만 철민 씨가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장난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사진을 보냈습니다. 거기엔 30대 후반쯤 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얼굴의 윤곽이 철민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몇 해 전 남해 쪽 어촌에서 발견된 사람이에요. 기억을 잃은 채 살고 있다더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PD와 함께 남쪽 바닷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파란 물결이 오래된 기억처럼 출렁였습니다. 마을 한복판 작은 공방 앞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제 숨이 멎었습니다. 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엔 낯선만이 있었습니다. 저를 아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전혀 분노가 없었습니다. 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철민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손엔 나무 조각이 들려 있었어요. 오랜 세월 바다에서 건져 올린 듯 거칠었지만 손끝으로 다듬어진 흔적이 있었죠. 이걸 만들며 살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어부들에게 구조되어 살게 됐다고 했습니다. 기억은 바다 위에서 떠내려가 버렸다고 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내가 널 구하려다 그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저씨 탓이 아니에요. 그날은 우리 모두 그 폭우 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의 눈빛은 한없이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날 숨겼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그가 끝이니까?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널 어디에 숨겼지? 산 위 폐가였어요. 몇 달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죠. 어느 날 밤 그가 떠나라고 했어요. 더 이상 자신이 날 지킬 수 없다고. 그날 이후 철민은 남쪽으로 내려와 이름을 바꾸고 살게 된 겁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늦게 찾아와서.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라도 기억해 주셨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그날 밤 숙소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는 잔잔했고 달빛이 물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닷가 벤치에 앉아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우린 둘 다 죄인이야. 그는 왜 그런 말을 남기고 사라졌을까요? 다음날 아침 PD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이 어젯밤 숨졌습니다. 자기 집 창고에서 발견됐어요.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철민과 함께 회장 집으로 갔을 때 창고 안엔 바다 냄새와 함께 오래된 낡은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엔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박 선생에게. 나는 결국 내 죄를 감당하지 못했어. 그날 아이를 구하려던 자네를 밀친 건 나였어. 그 아이가 죽었다고 믿게 만든 것도 나였어. 미안하오. 내 죄는 바다에 묻겠소. 글씨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손에 쥐고 울었습니다. 철민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아저씨. 용서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란 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같이 숨쉬는 거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생전에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었기에 아무도 그의 어두운 면을 몰랐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한 가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를 미워하지 마라. 그는 당신의 그림자였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철민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바다로 가요. 아저씨가 두려워했던 그 바다로. 우리는 함께 방파제로 향했습니다.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듯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돌 하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제 그날은 여기 남겨두죠. 그 순간 바람이 불고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무게가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잡음 대신 파도 소리가 흘러나왔고 이어서 익숙한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아저씨.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제 마음속 바다는 이제 조용했습니다. 철민은 남쪽 마을로 돌아갔고 저는 그가 남긴 나무 조각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나무 조각은 두 손을 마주 잡은 형상이었습니다. 마치 서로 용서하는 사람들의 모습 같았죠.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아픔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로 남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진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제 안의 구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철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다 위를 걸으며 제게 손을 흔들었어요. 아저씨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녹아내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출 때 저는 처음으로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제 마음도 함께 찾아들었죠. 며칠 뒤 저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제 마음속 바다는 이제 조용했습니다. 철민은 남쪽 마을로 돌아갔고 저는 그가 남긴 나무 조각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나무 조각은 두 손을 마주 잡은 형상이었습니다. 마치 서로 용서하는 사람들의 모습 같았죠.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아픔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로 남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진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제 안의 구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철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다 위를 걸으며 제게 손을 흔들었어요. 아저씨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녹아내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출 때 저는 처음으로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제 마음도 함께 찾아들었죠. 시간은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항구를 산책합니다. 갈매기 소리가 여전히 시끄럽지만 그 소리마저 반가워졌습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여전히 회장을 존경합니다. 그를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남긴 잘못보다 더 오래 남은 건 그가 남긴 선함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의 묘비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당신도 그날의 희생자였겠지요. 그리고 바다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생이란 참 이상합니다. 진실은 때로 잔인하지만 그것을 마주해야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이젠 그날의 폭우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날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고 그 기억이 있었기에 용서를 배웠습니다. 철민에게서 받은 나무 조각은 이제 마을회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본 아이들이 웃으며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저는 대답합니다. 기억이요. 그리고 용서랍니다. 오늘도 바다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파도 위로 작은 배가 지나가며 반짝이는 물결을 남겼습니다. 저는 방파제 끝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건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외면하면 그 사람도 함께 멈춰버립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민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이젠 집에 가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서 갈매기가 울었고 햇살이 수평선을 가르며 퍼졌습니다. 그날의 폭우 속에서 멈췄던 제 인생이 드디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